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역제안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혁신전대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뭐 친노하고 문 대표는 예. 당권을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국회 공천권, 차기 대권에 연결돼 있으니까 예.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헤어져야죠. 이게 뭐 집안이 시끄러우면은 네. 전체가 다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오히려 헤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지난번에 합당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억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이혼 단계인데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이 따르는 건데 오히려 제가 이게 그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에 13대 대선 때 그 노태우 정권에서 그러니까 1인 후보 단일 선거 구역을 받았잖아요.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건 땅 짓고 수용하기다. 이렇게 헤엄치기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소야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갈라져 가지고 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야권 분열 필패 이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건 하기에 딸렸다는 거죠. 하기에 딸렸다. 그래서 분열돼도 어떻게 분열되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선의 경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3당이 경쟁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야대 두 개 야당 대 여당이 아니고 3개 정당이 경선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소야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대를 못 받을 것이니까 또는 안 받을 것이니까 그러면 연연해하지 말고 차라리 새정치 깃발을 다시 좀 올리는 식의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방법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미 그래서 신당하자고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이 혁신전대 제안과 관련해서도 안 되면 나와라 같이 하자 뭐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고요. 명분이 이게 지난번 그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실패한 건 전국 정당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정치인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단련되고 담금질 되는 거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강철수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좀 리더십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동안 지난 한 3년, 4년 동안 시달리면서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러고 정치의 현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좀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이 문안박 연대를 둘러싼 공방인데 문안박 연대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안하고 그 직후에 바로 박원순 시장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거부해버리니까 이게 좀 박원순 시장이 좀 어정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저는 참 정치적으로 가벼운 분이다. 너무 얄팍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문안사회에서 중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신임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배신했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의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양보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에 들어갈 때 네. 한마디 의논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선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죠. 예, 그 당에 들어갔잖아요. 예, 박원순 예, 시장.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래도 안철수 의원하고 상의라도 했어요. 네, 상의라도 그런 하고. 게 중요한 거군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예, 예.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런 움직임 자체가 무거워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누가 그랬겠죠. 이번에 문 대표하고 잘 협상해서 국회의원 몇 자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의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믿겠어요? 믿을 그렇군요. 수가 없죠.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이제 그냥 상상하신 건데 네. 그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제안을 하면서 대표 권한을 나누겠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이 세 사람이 대표 권한을 함께 나누어서 행사하자. 네. 사실 대표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과 관련된 그렇죠. 겁니까? 네. 직접 공천권을 뭐 주지는 못하더라도 네. 공천과 관련해서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나눠 갖는다라고 계산을 했을 법하다는 거죠. 예, 그런 뭐 점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문 대표가 어떤 묵계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원순 시장은 당의 여러 문제는 당 대표와 주요 지도자들이 하셔야죠. 저는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시정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으십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그때 받아들일 때는 언제고. 그렇군요. 하여튼 뭐 박원순 시장은 이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것이 공식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노영민 의원, 이 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이 아들 문제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노영민 의원이 이게 카드 단말기를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두고 뭘 책을 판매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포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노 의원이 최근 자신의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뒤 상임위 산하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노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책을 구입했지만 오해를 살까 싶어 대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은 딱 한 곳이며 이것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거론됩니다. 새정치연합 의원이 갑질 시비로 구설에 오른 것은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최근 사선 중진인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대학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불과 석 달여 전에는 윤우덕 의원이 변호사 딸 취업 청탁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당은 윤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새정치연합. 개파와 노선을 불문하고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예, 이제 노영민 의원이 시인이었군요. 예, 두 번째 시집을 냈다고 그러니까요. 시인인가 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시인이었군요. 그런데 이 카드 단말기를 사업장이 아닌 곳에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오늘 어느 언론에 보니까 노영민 의원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남들도 다 하는 거. 그럼 단말기 의원들이 그 밖에도 더 있다는 뜻입니까?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그 전에 그 18대나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 거를 구분을 못하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의원실에다 단말기를 갖다 놔요. 썼건 안 썼건 그거는 둘째치고.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말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아십니까? 단말기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무슨 선도 연결하고 뭘 인터넷에 요새는 인터넷에 뭔가를 연결하고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냥 기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고유 번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으니까 되는 거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고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른다. 한 점 부끄러운 거 없다.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감사를 자청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감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자기가 이제 그 도움 받은 거 돌려줬고 그러니까 그러고 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법적인 죄가 있는 거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나 이분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그거는 그 지역 구민이 차기 총선에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만두시라고. 아이고 참.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책장사라고 그게 뭡니까? 아니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뭐 하지 말자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19대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뭘 이제 대개 다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상실 한 사람이 22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8대 국회는 21명이었습니다. 뭐 한 명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50,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300명 정원에 22명이면 이게 한 8%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뭐 선거법을 어겼거나 뭐 정치자금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거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뭐 근데 이분들의 시각이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의 시각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내가 걸렸어. 내가 재수 없어.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다. 무감각하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22명에는 조금 전에 우리 기자 리포트에 나온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뭐 윤후덕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지금 뭐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18대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19대 와서 이제 난 경희대학 같은 데서 그걸 이렇게 노출시킨 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도 좋아지는 거겠죠. 20대는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튼 18대는 굉장히 근데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그 19대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19대가 18대보다 못하다. 18대가 17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질이라든지 법을 통과 국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에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가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깨끗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주시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지금 조계사 피신한 상태에서 사실상 12월 5일 2차 민정궐기대회를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불법이죠. 그러면 불법 활동을 용납하고 있는 조계사도 문제죠. 근데 조계사 입장에서는 종교 기관인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종교적으로 단합을 받는다라든지 6.29 당시에 불법 정권, 불법 그 군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학생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 노조는 민노총의 경우에는 귀족 노조라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일반인들로 갔대요. 분명히 법을 어겼으면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교 분리.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어쨌든 중재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는? 그런데 경찰은 준법, 법을 지키는 것은 중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한 상태고요. 당연하죠. 그럼 또 이 문재인 대표가 또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찾아가서 또 함께 평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이러고 있고 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평화 집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그 시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경찰에서 정부 당국에서 12월 5일 안 된다. 그랬으면 안 하는 것이 평화 집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그 폭력 집회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네 못 믿겠다. 그래 그럼 믿음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되잖아요. 12월 12일 날 하겠다 그러든지 12월 19일 날 하겠다 그러든지 날짜를 바꿔서 이번에 네가 하지 말라서 12월 5일 날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말 들었지 않았느냐. 12월 12일 날 우리 할 때 절대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제 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네. 라는 그런 게 있는 건데 12월 5일 무조건 할까 평화 시위 할까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결국은 이게 명분 싸움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사실은 설득력을 갖춰서 지금 현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12월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 한다. 그런 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같은 이런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게 왜 없냐? 그렇죠. 그런 그 말씀이에요. 바로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